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간 많이 올라왔거든요. 한 20만 불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 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올 연말에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 있나라는 게 사실은 지금 관심이거든요. 제 생각은 알트코인 불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SEC에 신청된 ETF 종류가 한 15가지 정도 돼요. 그게 순차적으로 10월 말서부터 11월, 12월 사이에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과 기업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생태계에 있는 토큰들은 한 20% 상승을 해요. 앞으로는 미국이 막지 못합니다. 변화의 시기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느닷없이 닫히는 거예요. 리플 측에서는 앞으로 5년 내에 스위프트 결제량의 14%를 해체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거예요. 기관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리플 레저 시스템을 다 바꿔가고 있어요. 나는 리플로 미래를 준비한다.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의 저자이신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요새는 좀 비교적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책도 써야 되고. 네. 이게 비트코인부터 리플,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 모든 암호화폐 분야를 섭렵하셔서 좋은 말씀 주시고 있는데 오늘 많은 인사이트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올해 이 시점이면 좀 많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상승이 저조한 것 같아요. 좀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거시경제 흐름의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제 견조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그때서부터 이제 가격이 움직일 텐데, 그러니까 거시경제 쪽에서 지금 어떤 게 불확실하냐면 일단은 금리가 사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몰라요. 이번 9월 달에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정책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도 같이 따라 내려야 되는 건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은 시장이 금리 인하의 대세 확산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준은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풀겠다라는 통화정책으로 가지만 시장이 생각하기에는 연준의 의도대로 그렇게 쉽게 금리가 내려가지 못할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선 연준의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거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건데 이번에 금리를 인하한 거는 고용이 부진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의미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고용보다 더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관리인데 지금 개인 소비 지출 같은 즉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CPI보다는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비가 전체 GDP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중에서도 근원 인플레이션, 개인 소비 지출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데 원래 목표치는 2%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 4개월 동안 계속 올라서 2.5, 2.6, 2.8, 2.9, 지금 2.9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3%가 사실은 심리적 저항선인데 10월 말에 FOMC가 있는데 그 전에 이게 2번 더 발표돼. 그런데 3%를 넘어서면 혹은 그 이상으로 강하게 치솟으면은 사실상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장은 2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연간 한 2조 정도 돼요. 세수 한 5조 고치는데 예산 편성은 한 7조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럼 2조는 신규 국채로 메꿔야 돼요. 올해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끝나면 아마 11월 달서부터는 신규 국채가 한 2조 2천억 달러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국채 공급이 많으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요인으로 시장은 안정적이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게 지금 횡보장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하지만 반면에 지금 금이라든가 미국 주식이라든가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 같은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비트코인이 좀 더 유독 약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다른 자산군들은 지금
글로벌 통화 공급량이 계속 올라가니까, 즉 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간 많이 올라갔거든요. 암호화폐 전체를 위험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 침체나 고금리 기조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자산인 암호화폐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사실은 주식도 위험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오히려 유동성 공급이 커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바람을 타고 가면서 특히 테크주 같은 것들이 오르고 있는 반면에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크게 지금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커지면 이제 주식시장도 항보작이나 하락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예상대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거시경제 흐름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지난 분기 미국 성장률도 그렇게 팍 치고 올라갔으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이 펼쳐지면은 다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거나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 시장이 확 꺾일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분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미국 주식까지는 불안하지만 지금 돈이 들어가지 비트코인은 위험하니까 안 들어오고 있다. 예. 그러면은 교수님 또 비트코인은 그래도 가격을 어느 정도 방어 1억 6천 정도 하고 있는데 또 교수님 리플 전문가시니까 리플 좀 여쭤볼게요. 리플이 올해 초에 10,000원 간다 하다가 이제 4,000원, 5,000원 막 도전하다가 좀 떨어지니까 리또속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이제 1,000원대 간다 하고 막 걱정이 많은데 지금 그래도 견조하게 가격 뭐 한 4,000원 정도 하고 있잖아요. 2, 3달러 정도? 예. 리플은 좀 상황이 어떤가요? 리플도 지금 3대 코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를 네. 봤을 적에 그래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ETF가 있습니다. 최근에 리플도 시장에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정통 ETF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SEC에서 심사를 거쳐서 승인해 주는 건 아마 10월 하순경에 승인이 될 거고 이건 1940년 법에 이거해서 특별히 승인을 받지 않아도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100% 현물을 갖고 있는 그런 ETF가 아니고 이거는 파생 상품이나 선물이나 옵션, 현물 등등을 해가지고 수익을 추정하는 ETF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ETF는 10월 하순경으로 예상되는 SEC 승인을 받던 그 ETF가 이제 본격적인데, XRP만 지금 그게 없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 ETF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기관 자금뿐만 아니라 최근엔 기업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기관이든 기업이든 사람들이 현물에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물을 투자하면 세금 문제, 회계 문제, 수탁 문제가 연결돼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ETF의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인 ETF가 나오면 그때서부터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기 때문에 기관이나 기업들이 제대로 된 자금을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비교하면 아직까지 XRP만 이게 없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나 기업 자금들이 두 코인에 비해서 이쪽은 아직 크게 유입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조금 힘든데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잘 견디고 있어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교수님 모셨으니까 제일 궁금한 거 교수님 그래서 이제 그건 알겠고 연말에 비트코인, 리플 가격 얼마 갑니까? 여기 궁금하잖아요. 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가격 전망을 할 능력은 없고 다른 분들이 보기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연말에 한 18만 불에서 한 22만 불, 한 20만 불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 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중립적인 시각은 13만 불에서 16만 불 정도. 지금보다 살짝 오르는 정도. 그다음에 오히려 비관적인 전망은 지금 가격보다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간다거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의식하면은 이렇게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올해 25년 초에는 그래도 연말에 한 3억 정도, 뭐 2억 5천 정도는 그게 중립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엔 교수님. 그거에 비하면 조금 전망이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약간 높은 것 같고 중립적인 게 그거보다는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불확실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네요, 시장은. 그럼 리플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올 연말에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 있나라는 게 사실은 지금 관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 생각은 알트코인 불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거시경제 흐름이 견조하게만 견뎌준다면, 지금 정도로만 견뎌준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SEC에 신청된 ETF 종류가 한 15가지 정도 돼요. 그게 순차적으로 10월 말서부터 11월, 12월 사이에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최 ETF 승인을 받아서 기관과 기업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로 인해서 한 10% 상승을 한다면 그 생태계에 있는 토큰들은 한 20%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 XRP나 솔라나나 뭐 이런 것들이 승인을 받아서 기관과 기업 자금들이 들어오면 그 생태계에 있는 토큰들은 더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11월서부터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도 있고, 통화정책으로 풀려나오는 유동성도 있고, 그보다 더한 게 재정 팽창 정책으로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해서 풀려나오는 돈이 더 많아요. 2조 2천억 달러면은 사실 팬데믹 사태 때 그 당시 2달 동안에 급히 푼 돈이 3조 4천억 달러거든요. 그 3조 4천억각 이후로 시행된 양적 완화로 인해서 그때 알트코인 시장에 불장이 한번 왔습니다. 결국은 돈의 힘으로 오는 건데,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 사태가 터지고 글로벌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2021년에 처음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팍 치고 올라가더니 그 이후로 알트코인 전체가 불장이 한 번 와서 알트코인 같은 게 그 불장 때 평균 11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힘이라는 게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거야. 돈이 없을 적에는 주로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지만 사람이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안전자산, 위험자산을 가리지 않고 투자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올해 한 11월 이후서부터 다시 한번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또 많은 분들이 알트 불장을 지금 의심하는 분들은 알트코인이 2017년이나 2021년 불장 때는 종류가 많지가 않아서 그 유동성을 소수가 흡수하니까 폭등했는데, 지금 뭐 하루에도 수천 개, 수만 개씩 뭐 만 개가 넘게밖에 발행이 되다 보니까 그거 전반적으로 다 오를 수 있냐, 선별적인 알트 불장 장세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 예,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불장이 온다면 과거의 불장하고 틀린 게 선별적으로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10대 메이저 코인들, 그 다음에 이 메이저 코인의 생태계에 있는 코인, 뭐 거기는 민코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한껏 주목을 받고 있는 디파이와 RW에 관련된 코인, 그리고 실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현금 흐름이 좋고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해서 나름대로 시장에서 검증받은 코인들, 그런 것들 위주로 오를 거예요. 그럼 이제 예전처럼 자발트 그냥 다 오르는 그거는 이번에 오지 않는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교수님, 그럼 10대 메이저 코인은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리플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리플이 지금 뭐 한 2, 3달러 하는 게 뭐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6달러 이상, 뭐 10달러 이상 이렇게 가서 뭐 10,000원, 15,000원 돌파할 수도 있는 겁니까? 리플은 전문가들이 몇 가지의 그 단계를 보는데, 네. 그 단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 신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청을 해놓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승인이 되면은 어떤 전문가들은 뭐 50달러까지도 간다 그러는데 그건 너무 과하게 잡은 거고, 5달러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단계는 앞으로 이제 테크 기업들,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도 갖고 있고, 그 스테이블 코인과 리플 레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같이 쓰게 되면,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리플을 채택하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점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뭐 100달러까지도 간다는데 이건 너무 허황된 수치고, 그렇게 되면 한 1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3단계는 본격적으로 대형 은행들이 XRP하고 리플레저를 채택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리플의 가장 큰 장점은 ODL이라고 환전할 때 XRP가 브릿지 통화로 쓰임으로써 여태까지는 대형 은행들이 송금하면서 환전을 할 적에 그 통화들을 각국 상대 은행에 다 자기 구자를 만들어놔야 돼요. 유로화로 보내거나 엔화로 보내거나 위안화로 보내거나 뭐 페소화로 보내거나 그러면은 이러한 송금 요청이 들어오면 그 예상 수량만큼을 다 비축해야 되는데 XRP를 브릿지 통화로 쓰면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집니다. 근데 여태까지 대형은행이 그거를 안 쓴 이유는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송금을 하는데 잘못하면 2, 3일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XRP 가격이 변동이 되면 그 송금 수수료하고 환전 수수료 벌겠다고 그러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리플이 은행들이 그런 변동성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게끔 나름대로 거대한 풀을 만들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 풀이 즉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특허를 출원했어요. 즉 이제는 대형 은행들이 리스크 없이 XRP를 쓸 수 있게 됐어요. 브릿지 통화로. 그래서 대형 은행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인데 이제 그거를 쓰기 시작하면 그때 또 한 번 점핑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1,000까지도 간다는데 이것도 뻥이고 한 $100까지는 어떻게 정말 최상이 되면 $100까지 열려 있는데 예. 일단 교수님은 이제 보수적으로 봐서 아니 $1,000까지 열려 있대. 그 은행들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합류하면.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뻥인 것 같고 한 $100까지는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리플의 가장 큰 약점은 대형 은행들이 지금 안 쓴다는 거거든. 아직은 미심스러우니까.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도 그 슬리피지를 방지해주는 특허가 출원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두 개씩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4단계 또 있어. 4단계가 뭐냐면 각국이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쓸 적에 과거에는 미국의 소송 때문에 발목을 잡혀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오히려 이걸 지원하는 쪽으로 들면은 다른 나라들이 특히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리플이 개발한 CBDC 플랫폼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확산이 되면 그게 또 한 단계 더 넣는데 가격은 이것도 너무 어이없게 $10,000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다 10배씩 뭐 하나 되면 10배네요 일단.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자본시장의 모든 부분, 심지어는 부동산까지도 RWA로 이제 토큰화된 자산이 나오고 거기에 리플레저나 XRP가 투입이 되면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오른다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5단계로 분석을 해놨던데 저는 여기서 가격은 너무 뻥치고 있지만 그 추론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은행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본격적으로 대형은행들이 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각국 정부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도입이 되고 마지막으로 모든 분야 자산시장의 모든 분야의 그 RWA 사업이나 DeFi 사업에 리플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면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추론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이거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연말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괜찮게 버텨준다는 가정하에 미국 금리 인하가 잘 견조하게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알트 불정이 올 수 있다고 조건부로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럼 지금 시점에 비트코인, 리플 혹은 뭐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우선은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시장이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한 4.1% 정도인데 저게 4.5%를 넘어가면 경계태세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30년물 같은 거는 이미 4.7%가 그러거든요. 그게 5% 넘어가면 그것도 경계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시경제 흐름의 여러 가지 지표나 이 모든 게 장기국제 금리 하나로 사실은 이게 수렴이 돼요. 그래서 항상 10년물, 30년물 미국의 장기국제 금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게 슬금슬금 내려가면 이제 좀 안심해도 되겠다. 이게 불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면 뭔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경계하는 태세예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예를 들어서 그 연준의 FOMC와
점도표 같은 거, 그것도 우리가 시장을 단박에 알 수 있는 지표고, 그 외에 이제 유튜브 방송이나 여러 군데에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높게 나오면 그때는 보수적인 자세로 견지를 하면서 주의를 하시고 포트폴리오에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좀 올리셔야 돼.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야 알트불장온데 하면서 지금 빚내서 영끌해가지고 막 비트 사고 리플 사면 그럴 때는 절대 아니다. 지금 위험하다. 네, 두 가지의 경우세가 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하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니까 일단은 보수적인 자세로 견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구나 하면은 그때서부터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늘려가서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암호화폐 또 투자를 할 적에는 그 중심에 비트코인이 있어야 돼. 비트코인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지수 추정 전략을 권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투자금이 있으면 도미넌스 비중대로 투자하시라고 권하는데, 비트코인 58%, 이더리움 13%, 리플 5%는 적립식 장기 투자로, 이거는 가치 투자 개념으로 끝까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25% 정도를 본인이 이렇게 선정한 코인들 한 대여섯 개, 그 중에는 ETF 승인 가능성이 있는 거 한 3개 정도, 그다음에 디파이와 RWA 대장 코인 정도 되는 거 한 3개 정도 해서 한 6개 정도를 하되, 이건 리밸런싱 투자법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빠지면 이렇게 키높이를 맞춰주는, 그러면은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납니다. 그건 신기하게. 그런 투자법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교수님, 나는 리플로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신간을 이제 발간하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여기는 사실은 리플의 탄생 비화서부터 현 글로벌 금융 시스템 사이에서의 리플의 위치, 앞으로 이제 리플의 성장 전망,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실전 전체적으로 조망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리플의 그 탄생 비화 그 부분은 이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썼는데 그 부분 재밌어요. 교수님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XRP 리플 투자하시지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플이 앞으로 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큰지, 제도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사실 그냥 오를 거라고 뭐 10,000원 간다니까 산다, 막 거의 투기 관점이거든요. 이번 2부 시간에 월가와 제도권에서 지금 리플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좀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리플은 송금 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 탄생한 목적이 아주 심플합니다. 여태까지는 리플한테 거는 기대는 스위프트라는 구닥다리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세상은 버티지 못할 거다. 궁극적으로는 언체인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빠르고 저렴한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사실은 리플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스위프트 시스템이 그렇게 구닥다리 아날로그 시스템이고, 이건 사실 송금망도 아니고 통신망이에요. 통신을 받으면 자체 송금망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시장이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버리지 못하는 건, 이 시스템이 그간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을 걸러주는데 혁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자지원에서 전자지원으로 다이렉트 가는 거는 통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테러 자금 같은 게 미국 내로 쏟아져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구닥다리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스위프트 시스템을 못 버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떠한 변화가 생겼냐 하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밀어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야. 이게 공급인의 전자지갑과 수취인의 전자지갑을 다이렉트로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간에서 그러한 불법 자금 같은 걸 골라주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미국이 막지 못합니다. 결국은 스위프트 시스템이 블록체인화 하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나 리플이 그 시장을 대체해버리든지 하는 이제 변화의 시기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느닷없이 닥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결제액이 전체 결제액의 한 13% 된다는 추정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무역하는 것도 과거에는 뭐 시용청을 거쳐서 은행을 통해서 정식으로 오고 갔던 이런 무역도 소액 거래 같은 경우는 지금 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 시장에 와서 물건 껴가는 사람 외국인들이 이제는 그 거래를 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송금 시장이 빠른 기간 내에 대체될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 시스템의 송금 시장은 스테이블 코인과 리플이
같이 이걸 뺏어올 겁니다.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리플 측에서는 앞으로 5년 내에 스위프트 결제량의 14%를 해체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거예요. 대체 속도가.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더 빠르게 대체해 나갈 거기 때문에 리플이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말은 일부는 사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거의 무료로 송금하다시피 하고 빠르게 하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 XRP로 이거를 할 필요성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는 나름대로 다른 강점을 갖고 있어요. 리플은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과 XRP를 쌍으로 움직이는 페어 시스템으로 이 시장을 잠식해 들어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나름대로 그 달러 시장의 송금을 장악해 가겠지만은 XRP와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결합되면 이거는 어떤 통화들에도 다 빠르게 송금이 돼요. 유로화 시장이건 엔화 시장이건 위안화 시장이건 그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디파이 사업이나 RWA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리플이 기술 개발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송금에 특화된 코인이었지만은 이제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 전체에 대응하는 코인으로 빠르게 전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가상머신 호환 사이드 체인도 지난 6월 달에 장착을 해서 이더리움에서 그 쓰이는 RWA나 디파이를 이제는 리플 네트워크에서도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디파이나 RWA를 할 수 있는 지금 모든 기술을 리플 레저에 깔려하고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디파이 같은 시스템에도 지금 리플이 TVL이 지금 1억 3천만 달러인가 들어와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RWA 같은 것도 싱가포르의 DBS라는 동남아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은행들이 이번에 RWA 토큰 MMF 그 시장을 추종하는 토큰을 만들어서 그거를 리플 레저 위에서 시행을 하면서 상품을 내놨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러한 RWA 시장이나 디파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리플 레저 신규 버전도 내놨는데 6월 달에 그게 6가지 기술 개발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기관 친화형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기관들이나 기업이 특히 은행 같은 경우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 과감히 뛰어들지 못하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근본 정신인 탈중앙화 이런 게 익명성 이게 사실은 자기들한테는 이게 껄끄름한 부분이야.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탈중앙화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거는 자칫하면은 그 은행들의 송금이나 이런 데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런데 리플이 이 기관들의 요구나 그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기관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리플 레저 시스템을 다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리플 레저에 덱스라는 탈중화 거래소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했어. 그런데 이제는 승인받은 기관이나 개인들만 즉 안전한 신원 확인이 되고 모든 저거를 깔끔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만 접속하게끔 그런 식으로 기관 친화형으로 모든 걸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생각하는 거는 대형 은행이나 기관들을 결국은 끌어들여야 승부가 나기 때문에 죄 그쪽으로 가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얼만큼 진척이 되고 실제로 채택률이 얼만큼 높아지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리플은 결국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이 탈중앙화나 익명성은 이미 비트코인 압도적이잖아요. 1위기도 하고. 그럼 차라리 중앙화, 그 다음에 공개화, 그 다음에 은행들이 뭔가 필요할 때 딱 뒤져봤을 때 누가 보냈고 테러 자금 아니고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은 리플을 대기업이나 은행들이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지금 전략인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설사 잘못 보내도 이걸 다시 회수할 수는 없어. 근데 리플은 요번에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냈어. 이건 기관들이 요청해서 만든 건데 잘못 보냈어. 그러면 회수도 할 수 있고 동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관들이 원하는 기술을 저에 갖다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개 코인은 탄생 목적 자체가 다 틀려요. 비트코인은 정말 가치 저장 수단이야. 다른 돈들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에 비례해서 이건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세상에 인플레이션을 없애겠다라고 나온 게 비트코인이고. 두 번째로 탄생한 게 리플이에요. 리플은 비트코인과 같은 속도로 보내거나 블록체인을 만들면 하세월에 현대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겠느냐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싸고 빠르게 보내느냐에 중점을 둬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은 채굴이라는 게 없어. 비트코인은 한 번 채굴하려면 시간 굉장히 걸리는데 그래서 처음에 1000억 개의 XRP를 한꺼번에 생성하고 채굴을 중단시켰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초당 한 1500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블록을 만드는 것도 비트코인은 10분에 하나씩 생성되기 때문에 이게 좀 밀려서 20-30분 걸리면 누가 XRP로 결제를 하거나 이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블록을 검증하고 만들 적에도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전 세계에 한 100만 명도 넘어요. 노드 수가 100만 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리플은 노드 수를 딱 100개로 한정을 했어.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다 동의를 구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해서 그중에서 믿을 수 있는 35명을 다시 추렸어. 신뢰 검증단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100% 동의가 아니고 그중에 80%만 동의하면은 확정된 걸로 검증된 걸로 확정을 해. 이 두 개로 그렇게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 탄생할 때부터 중앙화로 탄생한 거야. 은행하고 결합해서 현대 금융 시스템을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개혁을 하려면은 우리는 중앙화, 탈중앙화를 포기하고 중앙화로 갈 수뿐이 없다라는 이러한 한계. 비트코이너들이 보면 한계지. 저건 암호화폐도 아니지. 그런데 현대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고 은행 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리플이 취한 고립정책이죠. 이게 은행 입장에서 보면 교수님 참 매력적인 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람이 은행도 사람이니까 아니 A 은행만에 B 은행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뭐 버튼 잘못해가지고 그럼 그때 그거를 막 몇십억 달러를 날려. 그러면 은행이 그 시스템 어떻게 쓰겠어요? 한 번 잘못하면 끝인데. 근데 리플은 그거를 잘못 보냈으면 돌려줄게요. 우리가 검색해볼 때 당신 말이 맞네. 회수도 하고 테러 조직에 갔으면 동결시켜버리고. 그런 게 있구나. 좋습니다. 교수님 근데 리플이 뭐 은행도 설립하고 뭐 스테이블 코인 회사도 인수한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은행 신청은 한 상태예요. 리플이 자유롭게 이제 모든 걸 하려면은 정식 은행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작년 말에 출시를 해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일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시키는 그런 회사를 2억 달러 주고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스테이블 코인과 XRP를 결합한 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우려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지금 발표를 한 게 지금 코인마켓캡에 등록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 숫자만 해도 한 2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빠른 시간 내에 5위 안에 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쪽에 지금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쪽은 사실 쟁쟁한 실력자들이 많은데 리플이 그쪽을 좀 제칠 수 있는 강점이 있을까요? 네, 강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스테이블 시장의 최고 강자는 테더예요. 아시다시피. 근데 테더는 문제가 있습니다. 테더는 정식 승인을 받은 코인이 아니야. 그리고 감추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담보 같은 게 미국이 주장하는 거는 안전한 달러 표시 자산, 즉 미국 국채를 위주로 한 담보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테더는 이게 중국계 자본이다 보니까 중국 국채뿐만 아니라 중국 회사채까지 다 집어넣어서 있는데 회사채가 어떤 부실 회사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국 기관들한테 지금 벌금도 많이 내고 결국은 유럽에서 2년 전에 미카라는 암호화폐 포괄법이 나왔는데 그것에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는 최상패당했습니다. 그래서 테더 철수했어요. 미국의 코인베이스도 미국 의회가 요청하면 상장 폐지할 용의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테더 스스로 지금 GENIX에
액트라는 미국의 포괄법이 이제 통과돼서 이게 이제 내년 후반부인가?부터 이제 발효가 될 텐데 여기에 승인을 받은 자신이 없는 거야, 테더는. 그래서 테더가 지금 취한 정책은 뭐냐면 테더는 미국 외의 지역에서 쓰겠다. 그리고 미국에는 지니어스 액트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 연말쯤 되면 회사가 하나 설립되고 그 회사에서는 USA 테더라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거예요. 반면에 서클이나 RLUSD 미국의 승인을 받은 코인이에요. 리플의 RLUSD 같은 게 뉴욕 금융 서비스 당국의 승인을 받은 거거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시작 단계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이제 한 3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지만 앞으로 3년 내에 이게 2조나 3조 달러로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서부터 제대로 된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서 승인을 받고 모든 걸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미국의 단기국채 위주로 간다는 거는 굉장한 강점이에요. 그리고 미국 정부 스스로가 중국계 자본은 키울 생각이 없어. 그래서 미국 코인들을 밀어주겠다는 거거든. 그럼 USDC나 리플이나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강하게 치고 나갔을 뿐이 없어요. 그럼 절대 강자였던 테더가 스스로 지금 어쨌든 이거 검증을 못하니까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뭐 중국 자본 빼고 미국 국채 사면 끝나는 일인데 맞아요. 아니면 너무 국채에 비해서 많이 찍어냈든지 결국엔 그래서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 새로 낸다는 거는 여기선 신생업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한판 시장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회사고 승인을 받았고 이런 약점 있는 테더 점유율을 좀 뺏어오면 이 리플 RLUSD가 스테이블 시장에서 좀 승산이 일정 부분 있을 것이다. 네네. 교수님, 그럼 이렇게 리플이 XRP가 참 유망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거리 있을 거잖아요.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지 말고 이런 점은 좀 조심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죠. 디파이나 RWA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의 채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그게 부진하다는 얘기는 미래 사업이 부진한 거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상 소송이 종결됐다고는 하지만 규제 부분에 불씨가 남아있어요. 뭐냐면 개인들한테 판 거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들한테 판 거는 증권이라는 판례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서로 소송을 취하해서 싸움을 안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그때 판례가 유효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기관과의 거래도 이게 증권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새로운 판례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풀어봐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리플의 사업이 최기관 대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또 하나 이제 불씨가 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비트코인의 사토시 나카모토 선생님이 쥐고 있는 물량이 그거 덕분에 걱정이 탈중앙이면서도 저거 혹시 다시 살아나면 어쩌나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판례가 소송을 취하 서로 싸우지 말자고 한 거지 그 판례를 우리가 무효화시킨 게 아니다. 미국 SEC에서. 그리고 사실 리플의 약점은 생산량, 즉 갖고 있는 유통량이 너무 많아요. 1000억 개라는 숫자가. 스텔라르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1000억 개를 생산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500개는 소각시켜버렸어요. 505개는. 그런데 리플은 아직까지도 회사가 보유하고 그다음에 관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자들의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크로 제들하고 잔금 장치를 쓰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매월 초에 10억 개씩만 꺼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쓸 만큼 쓰고 남는 거 한 6, 7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 창고에 잠궈버려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이 다 소진되려면 앞으로 빨라도 7, 8년 걸려요. 그러니까는 그 7, 8년 동안에는 저 많은 물량이 저거 언제 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가격 상승에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 계속 신규 물량이 나와서 파는 거잖아요, 시장이.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약점인데. 근데 사실 이 물량만 다 소진이 되면 또 장점도 있어. 뭐냐 하면 수수료로 받는 XRP는 최소각시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는 물량이 다 소진되면 그때서부터는 인플레이션 코인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코인으로 바뀌어 성격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코인으로. 이런 게 지금으로 봐서는 약점이죠. 그다음에 또 다른 약점을 거론하려면 중앙화돼 있어가지고 해킹이나 보안에 약할 수 있다.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여태까지 뭐 그러한 특별한 사고는 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노드수가 많고 이게 안전해야 되는데 노드수 자체가 이렇게 작으면서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약점인 거죠.